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심파트너스의 권윤주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심파트너스의 권윤주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좀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한 그런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도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제결혼 사기를 당했어요. 아이를 만나고 싶어요. 아들이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대기표 때문에 시간을 낭비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대법원 화재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해보는 판결록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화재의 판결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판결을 알아볼까요?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날로 교묘한 수법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범죄입니다. 바로 보이스피싱인데요. 네. 기존의 다양한 피싱 유형과 더불어 최근에는 사회 문제와 관련된 신종 피싱 수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의 과실 방조 책임에 관한 판례를 살펴볼 텐데요. 대법원에서 2024년 1월 최근에 선고된 굉장히 최근이네요. 예, 대법원 판결을 준비했습니다. 네, 요즘 새롭게 등장한 보이스피싱 또 유형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소개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시기를 맞이해서 유행처럼 번졌던 주식이나 코인을 이용한 사기 수법인데요. 네. 과거에 이제 주식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손실을 복구해 준다라는 얘기를 해서 유인을 해가지고 가짜 코인 정보를 가지고 개인 정보를 먼저 탈취를 합니다. 네. 그리고 코인을 매도해야 된다면서 그 수수료를 금전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상장되었거나 비상장된 코인을 투자할 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거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으로 유도해서 가짜 상장 정보나 허위 코인 지갑에 관한 사이트를 제공해서 금전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알고리즘을 통해서 로또 복권의 번호 제공을 한다라는 빌미로요. 수수료 납부를 위한 카드 정보나 개인 정보를 탈취해서 이러한 유형의 로또 사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종 PC 수법은 정말 교묘하게 진화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로또는 상당히 좀 일반인들한테는 좀 친숙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로또 사기라고 하니까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해당 판결의 좀 사건으로 돌아가서 이 사건의 좀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사실관계가 좀 복잡하고 좀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요. 좀 찬찬히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피고가 있었는데요. 민사소송을 당한 사람입니다. 네. 피고는 이제 중고 거래 사이트, 이제 중기라는 이제 중장비를 이제 거래하는 사이트에다가 피고가 소유한 굴삭기를 희망 가격 6,500만 원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어떤 사기범이 피고에게 이제 연락을 해서 내가 사고 싶다라고 연락을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면서 개인 정보와 문서를 요구했습니다. 사기범이 이제 그 정보를 안 다음에는요, 자신이 피고인 것처럼 사칭한 다음에 네. 원고에게 접근을 해서 내가 이 굴삭기를 5,400만 원, 좀 더 싸죠. 네. 5,400만 원에 팔고 싶다라고 연락을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고 직원에게 전화해서 이것을 서로 이제 매도하는 것에 대한 구두 약정을 원고와 사기범 사이에서 체결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원고는 아무것도 모른 채 5,400만 원을 주고 이 굴삭기를 살려고 한 사람인데 원래 살려고 했는데 예, 네. 이제 싸게 나왔으니까 아마 이제 좋은 계약이라고 생각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가 5,4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금융 계좌로 송금을 했습니다. 네. 근데 피고는 사실 지금 원고와의 계약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랬고요. 예, 그래서 이때 이 금액이 송금이 됐더니 사기범이 피고한테 연락을 해서 네. 이거는 세금 문제로 다시 자기 금액이 자기 통장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좌를 알려주면서 5,400만 원을 받았는데 네. 그중 5천만 원은 사기범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라. 다른 이렇게 해서. 계좌로 좀 보내라 이렇게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다른 계좌,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을 하고 400만 원은 피고 계좌에 남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5천만 원을 이제 피고는 만져본 적도 없는 상태에서 사기범은 연락이 두절됐고요. 원고는 이 사실을 알고 피고 명의 계좌는 어쨌든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한테 자기가 지급한 전체 5,400만 원을 전부 돌려달라라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원고랑 피고랑 모두 사기범한테 속은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굴삭기 소유자인 피고를 이제 사기범이 중간에서 좀 사칭을 했고, 그래서 원고가 그 굴삭기 매매 대금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걸 좀 편취한,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이제 사기범이 양쪽을 다 속인 삼자 사기 유형의 사건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사기범에게 속아서 이 다른 계좌로 보냈잖아요. 이 피고한테도 좀 뭔가 그 잘못이 좀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이럴 때 규정되는 것이 이제 민법 760조 3항의 불법행위 방조자에 대한 공동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이 방조자한테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책임할 부담을 시키고 있는 것인데요.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또는 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선의 전보를 목적으로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것이 민사법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고 이 경우에 이 과실이라는 것은 불법에 협조하지 말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라는 전제에서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과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는 피고 입장에서는 자기도 이제 같이 이제 사기범한테 속은 피해자 입장인데 원고의 그 손해를 좀 배상하라고 하니까 약간은 억울한 그런 마음이 좀 들 것 같은데, 이에 대한 1심 판결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1심에서의 판결은요, 원고가 청구할 때 부당이득 반환이다라는 원인으로 청구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1심은 일부 금액을 인정했는데 결론은 5,400 중에 5천을 이제 사기범한테 줬기 때문에 남아있는 400만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인데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심 판결에 의하면은 피고 역시 사기범한테 속아서 사기범에게 돈을 이체를 했고 서로 간에 공모를 했다고 볼 자료나 정황은 없었고요. 피고 역시 사기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이 됐기 때문에 피고가 송금한 5천만 원까지 부담을 자기가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면 결국 피해자를 원고에서 피고로 교체하는, 그러니까 피해자만 변경되는 효과를 가져올 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기범에게 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득을 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5천만 원 부분은 부당이득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에게 남아있던 400만 원만 부당이득 반환하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5,400만 원을 이제 받았고 거기에서 5천을 이제 또 다른 데다 보냈는데 남은 400만 원만 지금 이제 돌려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원고 입장에선 또 400만 원만 받자면 이게 또 손해가 너무 크다 이렇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 5천만 원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 좀 싶은데 2심의 판단은 또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네, 1심에서는 이제 원고 대리인이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했다가요. 2심에서는 주의적 예비적 청구로 나눠서 불법행위 방조제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2심에서는 결론적으로 추가된 5천만 원 청구 중 일부가 인용이 돼서 2천만 원을 반환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또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굴삭기 거래 방법이 상당히 이례적이고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피고도 사실은 좀 주의 의무가
있었다라는 확인을 좀 것인데요. 했어야 됐다,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물삭기를 거래하는 통상적인 방법이 좀 이례적이어서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돈이 자기한테 입금이 됐을 때 사기범이 이거 뭐 세금 문제다라고 하면서 자기 계좌를 알려주면서 이걸 잠깐 반환을 하라는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이 얘기가 어떤 면에서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이런 의심을 좀 부분을 할 수도 있는 정황이 있었다고 좀 본 네,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 절차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충분히 어떠한 불법 행위에 협조한 과실이 있다라고 해서 원고의 손해와 상당인과 관계 있는 어떠한 방조자의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5천만 원 중에서 한 2천만 원 정도는 또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손해배상 액수가 좀 늘었어요. 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대법원의 판단도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이제 대법원 판단인데요. 또다시 400만 원 부분은 타당하지만 2천만 원 부분은 부당하다라는 결론으로 또다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뒤집어졌네요. 예, 이때에 대해서 이제 또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과실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매우 법원이 신중하게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결국은 방조 행위와 불법 행위에 대한 상당 인과관계가 있냐라는 부분을 판단할 때 이것이 과연 불법 행위를 내가 돕고 있다라는 예견 가능성이 있었느냐, 그리고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영향을 끼쳤느냐, 그리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처분 행위를 할 당시에 신뢰관계가 있도록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이 있었느냐를 봐야 하는데 네. 이 사건에서는 일단 사기범이 원고한테 모든 기망을 다 하고 처분 행위가 있어서 돈이 이체된 이후의 사정을 가지고 이 부분의 방조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즉, 이 사람의 어떤 과실이라는 건 결국 자기 계좌를 들어온 돈을 다시 빼내준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 원고가 이미 돈을 다 지급한 이후의 시점에 있었던 사정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피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좀 과도하다라는 이유로 이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네. 그 2천만 원을 2심에서 인정했던 부분을 좀 다시 한번 판단해라 이렇게 좀 결론이 난 것 같은데요.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차 늘어나면서 이게 좀 속임수에 당한 사람들끼리 오히려 다투는 이런 상황들이 자꾸 일어나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이 보이스피싱에 좀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몇 가지 알려드릴 부분은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은 일단 경찰 당연히 112 신고하시거나 금융감독원은 1322번으로 신고하실 수가 있고요. 피해 사실과 당장 지급 정지를 해달라는 요청을 먼저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앱을 만약에 설치해서 그러한 앱 때문에 돈이 나간 어떤 행위가 있었다면 자기의 핸드폰이 아니라 그 앱이 깔리지 않은 다른 핸드폰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유출된 정보를 2차 피해를 방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등록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에서 본인 명의 개설된 계좌나 대출을 확인할 수 있고요.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에 의해서 본인도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양한 방법들 알려주셨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이 될 수 있는 만큼 대응 방법 미리 숙지하고 또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대법원 화제의 판결을 알아보고 또 해석해보는 판결록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말씀드리면 될까요?
아,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국제결혼 사기를 좀 당한 것 같아서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드려도 될까요? 아, 네. 말씀은 계속 해주시면 네, 됩니다. 그냥 처음에 계약하고 뭐 잘 흘러갔거든요. 네. 잘 흘러갔는데, 근데 그쪽에서 뭐 어떻게든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갑자기, 다 네 잘못 때문에 이게 엎어졌다. 그래서 다시 매칭을 해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 거예요. 아, 국제 결혼업체에 찾아가셨고, 네네. 네. 뭐 계약하고 그래서 그 외국 가서 맞선도 보고 신부를 골라서 뭐 신부랑 만나가지고 그러면 또 한국에 돌아오고 뭐 신부는 그 외국에서 이제 이렇게 한국어 교육받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처음에 상담할 때는 이렇게 한번 계약금 내면 될 때까지 좀 해주겠다 뭐 이렇게 이런 뉘앙스로 최대한 말을 했어요. 그리고 네. 계약서에는 뭐 몇 번 횟수 국내 결혼 정보사 회사처럼 횟수 몇 회 이런 건 없었고요. 아, 네. 횟수 관련된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다고요? 근데 좀 처음에 계약할 때는 좀 될 때까지 해주겠다. 뭐 처음에 안 되고 몇 번, 한 세네 번 가가지고 된 사람도 있으니까 처음에 안 됐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뭐 좀 이런 얘기도 좀 했었거든요. 네. 업체에서. 네. 그러니까 국제 근데, 결혼업체하고 어떤 이제 계약을 맺으셨는데 처음에 했던 내용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전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첫 번째 신부랑 좀 잘 안 돼가지고 좀 약간, 근데 크게 제 잘못이 아니었는데 어떤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만나게 된 거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가니까, 이거 두 번째가 마지막이니까 그런 줄 알아라. 이러는 또 아, 그 다음에 또 다른 계약서를 내밀었는데 그 계약서에 저한테 불리한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거 못 쓰겠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도 진행 못한다. 대신에 전에 있었던 뭐 특약 같은 게 있는데 그건 다 넣어줄 테니까 전이랑 똑같다. 뭐 이러는 거예요. 네. 계약서가 다른데 어떤 전에 있었던 특약 같은 건 다 전이랑 똑같으니까 어떻게든 그냥 사인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저희 지금 사연 들으면서 옆에 권윤주 변호사님도 함께 듣고 계십니다. 상담 좀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계속 말씀드리면 될까요? 아, 예, 예. 선생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여성을 소개받으러 해외 출국까지는 하신 건가요? 네. 아, 그러면 출국해서 맞선을 보셔서 어떤 여성으로 첫 번째 여성을 선택하셔서 그 해외, 그 해당 국가에서 결혼까지는 하셨어요? 아니요. 그건 안 했어요. 아, 그러면 해당 국가에서 맞선 본 여성을 선택했지만 이제 외국에서 결혼 절차까지는 못하고 다시 국내로 귀국하신 거예요? 근데 원래, 근데 국제결혼이 옛날에는 뭐 합의체 보고 바로 결혼했는데 그건 되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저는 한국에 와서 뭐 계속 일하고 그 여자는 이제 그 외국에서 뭐 한국어 교육 받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하고 그 다음에 뭐 계속 생활하면서 뭐 결혼의 요구 조건을 맞추고 이렇게 하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하다가 왜 그분하고 잘 안 됐는지가 좀 중요해서 여쭤보는데 너무 개인정보 말씀하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그 여성분하고 결혼이 성사되지 않은 어떤 가장 주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네, 제가 좀 연락을 좀 자주 하는 편인데 답을 많이 안 해주더라고요. 제가 연락을 많이 했을 때 연락을 했는데 그 여성분이 답을 안 했다고요? 근데 답을 많이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시차가 다르다 보니까 나라가 네. 시차가 다르다 보니까 만약에 시차, 예. 네, 오늘 오후 10시에 전화를 하자, 영상 전화를 하자, 이런 게 있었는데, 몇 번, 안 몇 번 갑자기 연락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연락을 안 해주더라고요. 몇 그래, 번 그러니까, 왜 이거 안 했냐, 이렇게 했더니, 그 회사 쪽에서 왜 이렇게 너 부탁을 하냐, 이러면서, 그때 왜 신부가 화났지 않느냐, 하면서, 네 탓이다, 뭐 이렇게 몰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부 쪽에서 좀 마음이 변했나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다 그러던가요? 다른 문제도 있었는데, 그 결혼식 비용이 좀 비싸길래, 혹시 좀 싸게 할 수도 없나요?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연락 안 하더니, 그 다음에 업체 쪽에서, 그 비용, 원래 네가 내야 되는데 왜 안 내냐. 그럼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좀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물어봤는데, 그 회사에서 잘 조정을 해줘야지. 왜 그냥 상의 없이, 왜 신부랑 상의도 안 해보고 파혼시키냐 이렇게 하니까 계속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여성분하고의 문제, 관계성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었던 차에 그 다음에 비용 문제도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셔서 이의 제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업체가 오히려 항의를 하면서 왜 비용을 납부하지 않느냐, 당신 우리 선생님이 다 이제 납부해야 되는 비용인데 당신 쪽에서 납부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결국은 그 여성분하고의 계약이랄까 그런 부분이 다 진행이 안 되고 중개업체와의 계약 이행이 안 되고 결혼 못 하신 상태로 어쨌든 현재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 추가로 이제 그쪽 업체에서는 한 번 더 소개해 줄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선생님 의사는 어떠세요? 지금 한 번 더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일단 여기서 계약을 그게 몇 년 전이에요. 그래서 다른 그 몇 년 전이고 지금 진행 상황은 아니고 다른 그 다음 얘기가 더 있거든요. 다른 문제요? 네. 그래서 그 두 번째 여자를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예전에 되게 친절했었는데 이제 계속 뭐 네 탓이다 뭐 계속 저한테 좀 쏘아붙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선생님이 걸고. 두 번째도 또 출국을 해서 해외에 가신 건가요? 네네. 옛날에 갔었어요. 아, 그것도 몇 년 전이고요. 네, 한 1, 2년 전에. 그러면 두 번째 출국하신 다음에 그 두 번째 여성하고의 혼인이 성사되지 않은 것도 첫 번째 여성과 비슷한 사유이겠네요. 네, 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자를 선택을 할 때 마지막에 계약서를 내미는 거예요. 예. 이게 마지막인 거 이거 인정하라고 이게 더 이상 안 해주겠다고 계약서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전 못 쓰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못 한다.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면 이거 그냥 어떤 거 취소하고 다음에 다시 와라. 내가 언제가 됐든 한 번 더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다 빈마당에 이런 불리한 계약서를 내민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아니면 뭐 계속 또 꼬투리 잡아서 파혼됐어요 다시 오세요 파혼됐어요 다시 오세요 뭐 이럴 것 같아서 예. 또 그리고 외국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또 꼬투리 잡아서 갑자기 뭐 외국 경찰을 불러서 저를 뭐 누명을 씌운다든가 뭐 완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네. 근데 최종적으로 그 업체하고 선생님 연락하신 건 마지막에 언제쯤이세요, 시기가? 이제 좀 개인정보가 나올 수 있어가지고 1, 2년 전이요. 1년 정도 전? 예. 1, 2년 전이요. 좀 두루뭉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괜찮습니다. 일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원하시는 건 그러면 현재로서는 전액 환불이신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의 협의를 해서? 환불이죠. 네, 전액 환불 원하신다고요? 네. 예. 그 해당 업체에서 결국은 선생님하고 2회 정도 해외 출국 업체를 통한 진행을 하기는 하셨네요. 네네. 예, 선생님 그 계약서 갖고 계세요? 네. 계약서에 그 중도 해지라든가 계약 해제 사유에 대한 어떤 문구가 없나요? 그런 건 없었어요. 지금 그 계약은 표지의 제목이 뭘로 돼 있나요? 그 결혼 중개업 그냥 뭐 그 회사 계약서예요. 그럼 어쨌든 해당 그 중개업체와의 계약의 내용은 국내 우리 내국인하고 대한민국 사람하고의 문제는 아니고 국제 결혼을 대상으로 한 계약은 맞으시지요? 네네. 예. 그 업체가 뭐 예컨대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뭐 좀 공정하게 인터넷에 치면 홈페이지도 있고 원래 같으면 구청이나 그 지자체에서 그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정보는 잘은 모르시죠? 다 등록돼 있어요. 홈페이지에. 등록된 업체세요?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계약서를 제가 보지 못해서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정확하지만 이제 전화 상담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대략 추측을 통해서 일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계약서는 아마도 그 중개업체가 등록을 한 업체이기 때문에 표준 국제 결혼에 대한 표준 계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령 그것이 표준 계약이 아니라 어떠한 특약이 많아가지고 우리 선생님한테 더 불리한 계약으로 막 변경을 해놨다 하더라도요. 우리 선생님은 어쨌든 약관이라는 법도 있고 이 법률에 대한 이 지금 국제 결혼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거든요. 결혼 중개 업체에 대한 규율하는. 그래서 그 법률에 따라 선생님에게 불리한 특약이 있거나 부당한 내용이 있다면 무효를 주장하시는 등의 방법이 다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약 내용을 확정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국제 결혼 중개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등록이 돼 있다고 하시니까 등록 요건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뭐냐면 그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이 지금 국제 결혼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증보험에도 가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처럼 여러 사람들의 어떤 환불 문제라든가 손해배상 문제에 얽힐 수가 있어서 법이 반드시 국제 결혼을 하는 그런 중개업체를 개설할 때 그거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선생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 중에서 결론은 결국은 이 업체에서 선생님에 대해서 중개업에 대한 계약을 위반을 했느냐, 아니면 우리 선생님이 위반을 했느냐, 그리고 그것도 아니면 선생님이 단순 변심에 의해서 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느냐 중에 하나의 결론으로 이제 귀책이 될 텐데요.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께서 계약을 하고 보통 결혼 중개업에 대한 국제결혼 표준 계약을 보면요. 중도에 해지를 했을 때 그 해지에 대한 환급금을 얼마씩 돌려줄 수 있느냐를 표준 계약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제결혼의 경우에는요. 제가 좀 확인을 했는데요. 어떠한 해외 출국 일정이 이제 먼저 확정이 돼야 됩니다. 계약서의 부분이 첨부가 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만약에 선생님께서 단순 변심으로 안 하겠다 이러시면 납부한 총액의 10%만 공제하고 나머지를 전부 반환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행사가 확정이 돼서 이제 모든 스케줄이 됐는데 확정이 됐는데 출국 전에 선생님이 변심하신다. 그럼 20%고요. 그다음에 출국한 이후에 맞선을 보기 전에 해외에서 가서 또 이제 맞선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맞선 보기 전에 해지를 하면 30%를 공제하고요. 그다음에 맞선을 본 이후에 해지를 하면 50%를 공제합니다. 그리고 결혼이 성사가 됐는데 이제 국내에 와서 실질 혼인 관계가 개시되기 전까지의 사유라면 90% 공제하고 국내에서 실질 혼인 관계가 성립해서 시작이 됐다라면 공제를 100% 공제를 해서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러한 지금 단순 변심에 의한 중도 해지냐라는 건데요. 사실 지금 말씀으로는 2회 이상 출국을 하셨고 보통 이 스케줄표 국제 중개 결혼에 따른 스케줄표에서는요. 1회 출국을 염두에 두고 그 출국 한 번을 했을 때 여러 번의 만남, 몇 번의 만남을 할 것인지까지 다 예정을 다 한 번에 그 컨펌을 해놓고 시작을 하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한 번을 이미 출국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어떠한 뭐 누구 사유라고 보기에는 지금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잘 되지 않아서 업체에서 어쨌든 간에 AS 개념으로 한 번 더 출국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한 번 더 제공한 기회를 또다시 이제 나가서 해외 출국까지 하셨는데 거기서 되지 않고 돌아오신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어떤 중도 해지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있어서 중개업체는 사실은 자기 쪽에서 할 수 있는 의무를 다 했다라고 주장하기가 좀 더 가까워 보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중개업체에서 선생님한테 전혀 이제 의문 다 했지만 굉장히 불법적으로 했다거나 이 법 위반이 많아가지고 계약 위반을 한 주체가 상대방이다. 우리 선생님한테는 귀책 사유가 전혀 없다라고 선생님에게 가장 유리하게 해석을 한다면요. 그렇다면 이 법 규정에 따라 표준 계약에 따라서 선생님은 계약 해제를 우리 상대방한테 해제를 하실 수가 있고 그 경우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상대방 업체에서 원금을 반환한 것은 물론 거기에 대한 선생님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표준약관에서는 이렇게 업체에 100% 귀책 사유가 있는 계약 해제 사유가 있다라고 할 때에는 손해배상 대신에 한 번 더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손해배상에 가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생님께 지금 두 번의 기회를 제공한 거 보면 이미 업체에서 뭐 자기들이 귀책이 있든 없든 한 번 더 제공함으로써 자기들이 최선을 다했다라는 어필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금 우리 선생님이 이제 생각하시는 불법적인 사유가 있냐 없냐가 지금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가장 불리하게 해석하면 이미 2회 이상의 모든 출국과 귀국까지의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반환할 금액이 없다라는 판단도 사실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혼이 성사되지는 않은 상태고 맞선 이후 해지한다라고 조금 더 가깝게 당겨서 보면 그 경우에는 한 50%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이 적용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상대방 업체가 과연 그러면 중개업으로서 업법에 대한 위반을 한 것이 없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여쭤볼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이제 해외에 나갔을 때요. 한 번에 2명 이상의 여성을 동시에 이렇게 만나는 그런 자리가 있으셨나요? 우리 선생님께서? 그건 좀 기억이 안 나요. 그러세요? 제가 금융시간에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국제 결혼 중개 업체에 대한 어떤 아주 강력한 규율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국제 결혼 중개 업체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그거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받는 규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그 결혼 중개하는 행위에 있어서요.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의 상대방을 만나도록 하는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우리 선생님 같은 고객을 2명 이상을 이제 같이 놓고 거기에다가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순차적으로 만나는
만나게 하는 행동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 중개할 목적으로 외국인을 2인 이상을 한 장소에서 기숙하게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고발인으로서 또는 고소인으로서 관할 그 관청에 신고하실 수 있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은 해당 여성에 대한 신상 정보를 정확하게 허위가 없이 제공할 의무를 상대방 업체에서 부담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해당 여성에 대해서 허위의 정보를 제공했다면 이 부분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나는 아무 규칙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증명을 하실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놓으시거나 아니면 명명백백한 법 위반 사실이 있다라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실 수가 있어서요. 가장 유리한 자료가 있나 없나를 먼저 판단을 해보시고 만약에 그러한 자료가 없다면 그냥 중도 해지 중에서도 상대방 양쪽 다 규칙 없이 중간에 우리 선생님의 어떤 변심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 대한 환불 규정을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혹시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같은 시간에 2명 이상 보는 거는 완전 불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만약에 그 회사에서 막 계약서 같은 거를 내미는 거예요. 뭐 시간 관계상 한 번에 2-3명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겠다. 대신에 너 이거 계약서 써라. 이거 불법이니까 혹시 이거 막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말고 우리한테 고소하지 마라. 만약에 고소하면 내가 너한테 역고소로 할 거다. 뭐 이 진행비 한 3-4배 물릴 거다. 막 이런 좀 약간 불법적인 좀 이런 좀 뭐 입막음 비용식의 이 계약서를 내민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그거는 사실 우리 선생님이 예컨대 그들의 불법을 방조하신 행위가 전혀 없고 그거를 갖다가 내가 서명을 거부하신 거는 만약에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정말 잘하신 거고요. 그런 부분에 협조하시면은 오히려 같이 방조했다는 이유로 이제 조금 더 연루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높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서를 제기하면서 우리 선생님 보고 사인을 하라고 했다라면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증거, 즉 업체에서 자기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녹음도 하시고 녹취도 하시고 좀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어떤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어디 이거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사인을 했다면 저한테 불리한 증거가 될까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혹시라도 이제 나는 의도를 전혀 모르고 갔는데 현지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할 수 없이 사인을 한 거지 내가 여기에 협조한 건 없다라는 그러한 자세로 상대방 업체에게 이건 불법이기 때문에 날 신고하겠다. 그리고 경찰서든 관할 지자체에다가 신고하시는 건 충분히 가능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선생님도 같이 이런 부분이 다 알면서 진행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이제 조금 추궁당하실 수는 있지만 근원적으로 상대방의 잘못이고 상대방의 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부분을 신고도 하시고 계약 위반이다, 법 위반이다 모든 걸 다 주장하시는데 사유로 쓰시는 것은 뭐 무방합니다. 좋은 자료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쪽 방향으로 충분히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선생님이 자료가 충분하신지는 사실 이제 전문가의 검토를 같이 받으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네. 원칙적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만약에 혹시나 제가 그쪽에 이렇게 사인을 해가지고 혹시나 뭐 그거는 일단 뭐 사인을 했다고 치고 뭐 처음에 전혀 몰랐거든요. 처음에 뭐 아무것도 몰랐고 진짜 그냥 갔었는데 갑자기 만약에 여자가 2명이 다 들어와서 저기 왜 2명이나 하면 1대1로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시간 관계상 안 된다. 또 계약서 내밀면서 이거 아니면 너 이거 세배 보상해야 된다. 혹시 알리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계약서를 만약에 내밀었다고 하면 그게 좀 자체가 그 회사가 좀 불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 회사의 불법은 조금 더 명확해 보이고요. 이제 선생님이 같이 막 이렇게 피곤하게 엮이고 또 오해 살까봐 그런 것이지 그 행위는 지금 명백하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서는 안 되는 위법 행위가 맞습니다. 네. 저한테 피해는 없을까요? 혹시나 제가 그걸로 공격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께서도 조금 같이 이게 공동 불법 행위가 되느냐 어떤 다소의 조금이라도 기여한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0% 우리 선생님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네네. 네, 상담전이 오늘 권윤주 변호사님께서 정말 다각도로 다양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셨거든요. 오늘 네. 말씀드린 내용을 좀 바탕으로 잘 대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사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실까요? 아내와 이혼을 하면서 아이의 친권 및 양육자로 아내를 지정했습니다. 이혼 후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한 달에 2번 1박 2일의 숙박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1년 정도 지나자 아이가 아프다든가 다른 일정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면접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저와의 면접 교섭을 거부한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보고 싶었지만 이후에도 면접 교섭 당일에 면접을 취소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참다 못해 아이 엄마에게 아이가 면접 교섭을 거부하는 이유를 물었는데요. 저와 제 식구들이 아이 앞에서 엄마 욕을 해서 아이가 불안 증세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생활하면서 아내는 신경쇠약을 진단받을 정도로 성격이 예민해서 시댁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의 불안 증세가 아내의 예민한 성격 때문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내는 면접 교섭을 계속 거부할 것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만약 아이가 저를 만날 때마다 힘들어한다면 면접 교섭에 제한이 생기기도 할까요?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이혼한 후에 면접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현재 고민이신 것 같은데 면접 교섭권의 개념부터 좀 짚고 넘어갈까요? 네, 면접 교섭권은 이혼 후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당연히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지속적인 유대를 위해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자녀의 이익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고요. 이혼 과정에서 부모의 간에 서로 간에 합의를 할 수도 있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 구체적으로 언제 면접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일시, 방식, 시간이 정해집니다. 아이가 지금 면접을 거부하는 이유가 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진 않거든요. 아내한테 물어봤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면접 교섭의 범위가 좀 제한되거나 축소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민법 837조 2의 사망을 보고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를 이제 종합해서 보면요. 이러한 면접 교섭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다양합니다. 주로 자녀의 복리에 관한 내용이고요. 네. 가정법원은 이러한 결정을 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아동학대를 하거나 네. 면접 교섭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유발되거나 아니면 자녀의 건강 상태 같은 것이 안 좋아진다면 부적합한 면접 교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사유가 명확하게 있을 때 면접 교섭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축소할 수 있고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은 개별적인 사건에 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자녀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면접 교섭을 어떤 방법으로 좀 제한을 하나요? 네, 법원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면접 교섭의 빈도나 방식이나 장소 그런 것들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예컨대 주말에 짧은 시간 동안 만나도록 한다거나 면접 교섭하는 장소를 공공 장소로 하거나 아니면 이혼 상담 센터로 지정한다거나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를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받도록 전문가가 동행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온라인 화상 통화 방식으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사연에서는 이제 비양육자에게 이제 자녀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좀 불안을 느끼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좀 취할 수 있을까요?
네, 자녀의 불안감을 당연히 부모로서 최대한 가장 낮출 수 있고 서로의 긴장을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서서히 진행하는 게 좋을 텐데요. 뭐 예컨대 첫 만남을 좀 시간을 짧게 한다거나 조심스럽게 익숙한 장소에서 자녀가 좋아하고 자녀에게 편한 장소에서 시작하는 것이 조금 더 점차적으로 안정감도 갖고 비양육자 부모와 친밀감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협의가 돼야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이러한 면접교섭 방식 같은 것의 변경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면접 교섭을 아예 좀 배제하는 경우도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면접 교섭권을 아예 박탈까지 해서 아예 정말 아이를 만날 수도 없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 자녀의 이익에 정말 극도로 해악을 끼친다라는 아주 강력한 입증이 있을 때 네.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에는요,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에 의해서 면접 교섭을 제한하거나 아예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자녀와 부모 사이의 친밀도가 매우 부족하거나 너무나 서로 새로운 양육 환경에 적응하는데 자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까지의 부모가 그런 전력이 있었다면 아주 예외적으로 배제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예 배제가 되는 뭐 경우가 없는 건 아니네요. 네. 그 사연을 보면 아이 엄마가 신경쇠약을 진단받을 정도로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아이의 불안 증세가 좀 엄마 때문에 좀 더 심해지는 것 같다 이럴 경우에는 양육자를 좀 변경하는 케이스도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양육자 변경도 종종 신청이 있고 물론 당연히 법원에 의해서 사정이 인정된다면 변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자녀의 이익이 최우선 고려되고요. 다만 이제 우리 상담자님이 질문하신 것은 결국은 양육자의 신경 쇠약이 아이의 교육이나 아이의 성장에 매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아이한테 좋지 않다라는 이제 말씀인데요. 과연 그것이 정말 아이의 양육자의 문제로 인해 그 신경 쇠약이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이 부분을 입증을 좀 정확하게 하셔야 그 부분도 양육자 변경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담자께서는 지금 아이를 굉장히 좀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혼 후 양육자가 계속해서 면접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양육자가 면접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요, 이것도 굉장히 큰 갈등이 되고 매우 이제 보고 싶은 부모에게는 큰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는 것을 거부한다면요, 첫 번째로 가정법원에다가 면접 교섭 이행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때 이행 명령을 받으면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행 청구가 아니라 아예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나로 바꿔야 된다라면 양육권 변경 청구까지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 감치 신청을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법원의 이행 명령을 받고도 만약에 계속 면접 교섭을 해주지 않는다면 감치를 할 수도 있나요? 네, 가정법원 이행 명령을 받고도 면접 교섭을 허용하지 않을 때는요, 직권 또는 신청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양육비 때 이제 이행 명령이 간접으로 감치되는 것과 달리 이때에는 감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육자를 감치하면 자녀의 복리를 해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복리가 우선인 만큼 지혜로운 방법을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사연 역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사연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최근 들어 아들이 기가 많이 죽어 있는 것 같아서 이유를 물었더니 소위 말하는 일진들이 아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었다고 합니다. 속에서 천불이 끓는 것을 참고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았지만 학교폭력위원회를 소집해도 그때뿐이며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도 받지 않는답니다. 어떻게 해야 아들을 학교폭력에서 구제하고 아들을 괴롭힌 주동자들을 조금이라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정말 좀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고 이걸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사연을 듣고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학교 폭력이라는 문제는 참 심각한 문제이고 부모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현명할지 정말 궁금하기 마련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학교 폭력에 관한 그 법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목적이고 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을 훈육해서 교육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학생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게 육성하기 위한 법인데요. 이러한 아들을 괴롭힌 이 가해자 학생들은 이 법에 따라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소집 외에도요,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한 법에서 규정한 다양한 조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가해 학생에 대해서 교육적인 조치나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에 학내외 전문가를 통한 이제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 상담, 조언, 그리고 일시적인 보호, 그리고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할 수도 있고 학급 교체, 그 밖에 피해 학생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촉법소년이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이제 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나이 때문에 이 나이를 무기로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학폭 주동자들 이 촉법소년이어서 좀 처벌할 수 없는 건지 이게 좀 고민이신 것 같거든요. 네, 촉법소년이라는 것은 10세에서 14세 미만의 소년이고요.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 때 소년보호 재판을 통해서 이제 촉법소년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요,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을 수가 있고요. 보호 처분의 종류로는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 장단기의 보호관찰이나 소년보호 시설의 위탁, 그리고 소년원 송치가 있는데요. 소년부의 판사님은 소년의 성격이나 이러한 품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처분을 내리게 되고요. 보호 처분은 형사처벌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전과 기록이 아니라는 점이 좀 특징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분리 조치를 가장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이 주동자라고 하는 그 가해자들을 좀 전학 보낼 수는 없을까요? 네, 학교 폭력 사안의 피해자 부모님들이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전학을 보낼 수 있냐라는 부분입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한다면 당연히 피해 학생에게 가장 좋은 조치가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퇴학과 같은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전학 조치가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가 되는데요. 네. 근데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세부 기준에 따라 학교 폭력에 대한 그 가해 학생들의 고의성이나 지속성, 심각성이나 반복, 화해 정도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매겨서 점수를 매깁니다. 근데 이제 전학 조치를 받으려면 이 점수가 16점 이상이 돼야 되고요. 네. 이때 이제 실무적으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더라 하더라도 사실 이 학생에게 선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점수를 감산이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무조건 전학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가장 지금 강력한 것이 퇴학 처분이 있지만 중학교, 초등학교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학 조치가 그 다음으로 강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제 그 가해자 역시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교육적 효과를 생각해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러면은 반대로 이 학폭 피해자인 지금 상담자님의 아들을 좀 전학 보내는 방법은 좀 어떨까 싶거든요. 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죠. 물리적으로 일단은 분리한다는 점에서는 일시적으로 상당히 좋은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이냐라는 지점에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폭력을 당한 그런 가해자나 피해자의 어떠한 특수한 근원적인 문제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피해 학생이 이 피해로 인해서 겪은 상당한 심리적인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혀 조치하지 않고 넘어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지속적인 지원과 상담이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참 쉽지 않은 문제네요. 이 상담자분께서 아이를 위해서 지금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마지막으로 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뭐 재판은 아니지만요. 학폭위 준비를 위해서도 정말 많은 준비, 그러니까 증거 자료에 대한
확보를 좀 준비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뭐든지 아이들 사이에 통화 기록이나 문자나 SNS 그거 외에도 목격한 진술서를 받거나 사진이나 영상 등 모든 증거를 철저히 해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실 때 유리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드린 법률적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좀 잘 대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법률 상담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에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답답하신 사연들 있으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권윤주 변호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시고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